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살펴봅니다. 류민희 TBS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네요. 네, 지역 발생 162명, 해외 유입 29명으로 총 191명이 나왔군요. 네, 이게 지금 100명대로 지금 확진자가 나온 게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꽤 많이 나왔는데 네.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여전하고요. 그리고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부터 해서 굉장히 100명대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매주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보면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뭐 대규모 확진자 같은 클러스터는 다행히는 발견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큰 집단 감염은 없지만 보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11월 7일 143명, 11월 8일 126명, 그랬다가 100명으로 줄었고 다시 143명 이런 식으로 지금 100명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최근에 확진자가 줄지 않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지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징을 좀 보면 기온이 낮아질수록 더 왕성해지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날이 밖에 추워지다 보니까 실내에서 생활하는 습관이 더 많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밖에 더 안 나가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는 보면은 뭐 가족끼리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이제 이용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나 좀 연령대로 보면은 젊은 층, 그러니까 20, 30대 확진자들이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많이 못 모였던 사람들 간의 모임이라든지 뭐 특히나 좀 곧 있으면 송년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실제로 지금 거리를 나가 봐도 저녁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술집이라든지 저녁 식사를 위해서 나와 있거든요. 네,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을 좀 차단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오늘 그런 우려 때문인지 정세균 총리가 거리 두기에 대한 단계를 격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 네. 특히나 최근에 더 이제 감염이 많아지고 있으니 개인적인 방역 수칙, 특히 마스크 쓰는 것을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또 부과가 맞습니다. 되니까 뭐 네. 과태료 부과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건강,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는 꼭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하루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 세계 확진자가 62만 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온이 내려가고 실내 밀집도가 높아지다 보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아무래도 62만 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계속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어제만 해도 14만 명의 네.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게 이제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뭐 이제 20만 명 정도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 뭐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예.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밀집 시설에서 이제 그동안 감염이 일어났던 곳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뭐 소규모,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출퇴근을 위해서 카풀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소규모의 접촉점이 일어나는 곳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이제 10월부터 미국에서는 큰 행사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 유세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최근 들어서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선자로 사실상 이제 알려진 바이든 측에서는 백신이 공급되기 전까지 사실상 한 달 정도 봉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분석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트럼프의 재임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네.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맞습니다. 거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가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번 달 들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만 봤을 때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8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 한 2, 3만 명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한 3만 명대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2만 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봉쇄 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지금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은 아니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그 종식을 선언했던 뉴질랜드의 사례를 보면은 네.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뉴질랜드는 하거든요. 얼마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도 지금 알고 여기서도 계신가요? 뭐 한 100명 이상, 1000명 네. 가까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문제는 발생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감염 더 경로가 불분명한 그렇죠.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군요. 공포감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세계 여기저기서 자연스럽게 백신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각국에서 승인 요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발을 하고 개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또 그로 인한 이제 부수 효과로 뭐 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덕을 많이 보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틀 최근엔 연속. 다시 또 예.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백신을 이제 탄생을 시켜야지 이거를 많이 뿌려야지 이제 그게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그 개발 과정들을 상세히 또 보고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좀 승인 요청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 세계가 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냥 개발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바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보면 영하 7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맞습니다. 유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서 우리나라까지 이게 안전하게 배송이 될까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입장에서는 한 보름 정도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뭐 콜드체인 유통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이렇게 70도 이하로 유지를 하면서 운송을 해야 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영하 70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다른 백신과는 다르게 이렇게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운송 방법의 가능성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보온 컨테이너, 그러니까 냉장, 냉동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컨테이너에 드라이 아이스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운송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백신에 대한 승인은 만약에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이달 말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백신이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된 지 이제 뭐 10개월, 11개월 되고 있는데 우리 일상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도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자들도 늘어났고 학교 수업도 원격 수업으로 이제 듣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집콕하는 분들이 최근에 주거 공간을 통해서 뭔가의 그 활동 같은 트렌드도 좀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이 안티바이러스, 항균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인테리어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집콕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네. 예민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뭐 슬리퍼를 서로 이웃 간에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두꺼운 매트를 깐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도 서로 공유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항균 소재 인테리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벽지라든지 장판에 여러 가지 그 항균 처리 필름을 특별히 조금 더 바른 네. 그런 겉 표면에 그런 코팅이 된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인테리어 시장에서 많이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새로 짓는 집들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제 아예 설계 단계부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뭐 공간을 좀 더 독립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각자의 집 안에서의 배치라든지 뭔가 구조 같은 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 같은지 이런 시설들이 또 구비가 되잖아요. 보면은 안성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축구장 3배 크기가 되는 조깅 트랙을 또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하게 글램핑장을 마련해서 이제 입주민들을 위해서 힐링을 위한 공간도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대전의 한 아파트는 뭐 집 안에 스터디 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까지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도본부 류미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한 브리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1월 13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62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가 113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49명입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09명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5명이며 충청권과 강원권이 각각 9명, 호남권이 6.7명, 경남권이 5.6명입니다. 아직 모든 권역이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50명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총 136개로 의료 체계의 대응 여력은 아직까지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이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언제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약속과 모임 등도 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에서는 정밀 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방역 지원 지역을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위험도가 높고 유행에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기초 지자체 단위로 방역 지원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방역 지원 지역의 위험한 시설이나 집단, 구역 등에 대해서는 2주간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하거나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여 점검하고 검체 채취 인력과 방역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능, 연말연시와 같이 위험도가 특히 증가하는 기간에 한해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장소, 시설과 활동을 특정하여 방역 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 제한 등 예방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나 도서 상간 지역 등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정식 허가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하여 PCR 검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 우려 시 이를 미리 예보하여 지자체에서 사전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주간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요양병원 1,43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 정신병원 418개소 전수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심 환자의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이송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곳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의 대체 인력을 미확보하거나 공간 협소나 여유 침실 부족으로 인해 의심 환자 격리 공간을 미확보한 시설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많았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각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현장에서 실시하였고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지속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에 대한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예산과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관리 기본 수칙별 표준교육 동영상도 배포하는 등 방역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하여 입원실 내에 개별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입원실당 병상수와 병상 간의 이격거리 제한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 환경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은 비접촉 면회가 가능한 안심면회실을 보완토록 하고 요양시설은 이동식 간이 면회 공간 등 면회실 설치에 대해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입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마다, 비수도권은 4주마다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 제재, 과다 처방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전과 대비하여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 제재 처방이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향후에는 청구 내역을 분석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즉 DUR 확인 사항에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 제재를 추가하고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에는 항정신병 제재 투약 안전 항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집회와 관련된 행정 조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집회 등 행사 참석 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 인천, 세종과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천안, 아산, 원주, 순천은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제주도는 100인 이상 모임 행사에 대해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러한 행정조치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내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집회 개최가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리, 함성 구호 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의 금지, 집회 전후 식사,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드리며 집회 시에는 방역 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사우나 등 23개의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뿐 아니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입니다.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역 수단으로 과태료 부과는 이를 보다 독려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이 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현재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고 브리핑에서 나왔던 얘기들 몇 가지를 추려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신규 확진자가 191명이 나와서요. 70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러다가 200명대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원래 이 환자 수의 증가는 좀 예상되었던 부분이고요. 예. 우리가 방역 체계, 의료 체제가 감당하는 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역을 하겠다는 기본으로 지금 지난달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했거든요. 네. 이 완화할 당시에도 1단계 수준이 안 되었었는데 일단 1단계로 하면서 방역을 우리 국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해서 한 것인데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지난달 말에 할로윈부터 단풍놀이 뭐 사람들의 접촉이 많아지고 영화관도 다 그냥 볼 수 있고 하는 상황이니까 환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는데 예. 이것을 얼마나 과연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오늘의 이 숫자만 본다면은 수도권에서 113명이 나왔기 때문에 1단계 지금 기준선이 100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1.5단계로 한다고 하지만 일주일 정도의 평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 하루 만에 데이터만 가지고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사실 지켜봐야겠네요. 이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다음 주 초 또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 평균 100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서는 아마 선제적으로 1.5단계로 올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측하시는군요. 네, 사실 1.5단계로 올린다 해도 큰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여러 네. 가지로 보면 뭐 영업정지라든지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예. 거리두기라든지 이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심리적인 효과가 훨씬 더 커서 예. 1.5단계로 지역적으로 좀 특색 있게 즉 각 지역 지자체마다 권리가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 위험하다 그러면 지금 올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천안 아산이라든지 원주라든지 순천 같은 데 1.5단계 하고 있기 때문에 1.5단계로 올리는 것은 네네. 좀 선제적인 방역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화하는 예.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숫자는 발생했는데 그 안에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8월 달에 100명부터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가 처음 환자가 네. 생긴 이후로 8월 27일 날 441명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때는 8.15 집회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고령자들이 환자로 나왔고 진단검사를 거부함으로 해갖고서 네. 이것을 종식시키라는 통제하는 데까지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역사회에 있어서. 예.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또 조금 다른 것이 이런 고령자라기보다는 젊은 층의 환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아마 이태원이라든지 크로빨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통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중증 환자로 가거나 하는 의료체제의 붕괴는 아직은 걱정할 예. 부분은 아니라고는 보이긴 하지만 네네. 산발적으로 하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우리 일상 주변에서 하다못해 곳곳에서 은행 나오니까. 같은 데서도 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을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방역 당국에서는 통제하고 의료 체제가 완전히 유지가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주 아슬아슬하고 지금 겨울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온도는 낮아지고 습도는 떨어지고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은 떨어지는 상황에 환기는 안 되고 또 소독
또 환기 또 여러 가지 네. 모든 모임 이런 것들이 전부 악화되는 것만 있지 지금 어디에도 긍정적인 면은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더 선제적으로 빨리 1.5단계를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음 주 정도에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2, 3일 더 지켜보면서 네.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중증 환자로 이어지는 비율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므로 개인 방역 수칙 이런 건 꼼꼼히 지켜야 한다는 얘기고요. 심리적인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얘기해 주셨어요. 1.5단계로 상향이 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걱정이 우리가 이제 워낙 그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한 세월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1단계, 1.5단계 왔다 갔다 해도 사람들의 심리가 반응하는 정도가 예전이랑은 또 다르지 않을까 해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뭔가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 경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심리적 경계가 점차 이렇게 좁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둔감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둔감화는 처음에는 숫자에 굉장히 예민했지만 나중엔 그 숫자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상황이 지금 뭐 되거든요. 100명대 나오는 게 예전 같았으면 큰일 날 일처럼 난리가 나는 생각했는데 거죠. 지금 이제 그냥 이게 익숙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얘기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강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해서 지금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벌금 물리겠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결국 이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와 그리고 예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우리가 관심도를 높여서 민감성을 좀 높여가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우리에겐 크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숫자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우리를 심리적으로 이렇게 쭉 끌어당기게 되면 이 탄성이 나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회식도 그리고 그렇죠. 송년회도 많이들 안 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클럽은 비교하면. 넘쳐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못 달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더 빨리 뛰고 더 멀리 뛰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일종의 보복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런 보복 효과가 발생하는 영역은 아주 여러 영역이지만 특별히 예. 이런 보복 효과는 활동이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 이 수치가 잡힐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거의 한 우리가 10개월 넘게 칩거 상태였잖아요. 그랬다가 중간중간에 그 클럽도 그렇고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심리적으로는 다 안쪽으로 마치 공을 누른 듯이 가라앉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됐고 1단계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확 풀리는 일종의 보복 효과가 일어나긴 한 건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1점으로 옮긴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약간의 긴장도는 조금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예. 대신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렇게 경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계속 칩거 상태가 지속되거나 만남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요. 소외되는 가장 사람들은. 대표적인 분들이 어르신들이죠. 예. 가장 취약군이자 고위험군이자 특별히 어떤 시설이나 어떤 요양시설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외출 자체가 예. 면회 자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사회가 코로나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관리와 더불어서 꼭 같이 해야 될 게 관심이에요. 이 관심을 줘야 될 관심 집중군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가는 그냥 만나지 마세요가 아니라 예. 다른 보다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두 가지 관련해서 더 여쭤볼게요. 일단 보복 효과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복 효과로 봐도 될까 싶습니다. 소비가 일단 줄어들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대규모 할인해서 파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법 반응이 뜨거운 것 같은데 중국의 광군제도 폭발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소비를 좀 줄였다가 좀 사고 싶은 게 막 생기는 이런 보복 소비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완벽한 보복 소비죠. 예. 지금까지 밖에 나가서 소비 활동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야말로 세일에다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함께 들어오면서 연말에 한꺼번에 이런 그 세일 항목들이 왜 국가적 차원에서 막 네.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광군절 때 30분 만에 63조가 팔렸다잖아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와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간에 못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을 챙기고 관리하고 하는 차원에서 실제 소비들도 증폭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세일 그 페스타라 그래서 예. 코세페라 그러잖아요. 이 코세페 저희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새 엘리베이터 광고가 있잖아요.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동하는데 그러면 한번 세일을 기간에 내가 그동안 못 썼던 거 한번 네. 써볼까?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소비가 잘 진작되지 않을 동안에 잘 팔렸던 항목 중에 하나가
명품이었습니다. 예. 홈쇼핑에서 명품을 파는데 그게 그렇게 잘 팔렸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보복 소비였거든요. 예, 예. 마찬가지로 연말에 지금 세일 기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은 보복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돈이 돌면 좋은 거니까 감당할 수준에서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건 예. 아닌데 문제는 온라인 소비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프라인. 오히려 오프라인 소비 예. 같은 경우는 더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그 관심 집중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네.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조금 전 정부 브리핑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에서 항정신병 제제 처방률이 7.5% 증가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왜 발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에 갇혀 있는 분 말고도 일반적인 그 병원 현장에서도 실제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라든지 항우울제에 대한 처방률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감이 그만큼 증가했고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그 어떤 시설에서 바깥 출입이나 면회가 절할 때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이 바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요양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이나 네. 이렇게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바깥에 초기에는 영상통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영상통화도 조금 좀 뜸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분들이 실제 가족과의 이 접촉이라는 게 이런 치유나 혹은 현상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요양시설에 계신 예. 분들이 꼭 치매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치매가 없는 분들도 함께 계신데 인지 기능과 상관없이 최근엔 우리가 휴머니튜드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휴먼의 애티튜드 곧 인간적인 태도로 그분들을 맞아서 이분들의 돌봄을 하는 방식을 휴머니튜드 케어라고 하는데 이 케어 방식은 결국 뭐냐면 상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호전시키는 데까지도 기여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 선진국들 전 세계적으로는 한 13개국이 이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일부를 저는 코로나 상황에 맞닥뜨린 이 요양시설에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면 우울감이 높아집니다. 네. 건강한 사람도 오래 안 만나면 그 사람이 나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요. 아픈 상황에서 내 가족을 못 만난다면 나는 고립된 느낌이고 예.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움츠러드는 기분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질병에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좀 잘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이번 기회로 좀 마련이 돼야 한다. 갖춰줘야 되는 거죠. 예. 아마 우리 백 교수님이 아마 그 부분 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금지를 한 상태잖아요. 면회나 이런 것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백 교수님은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에 있어서 완전히 면회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그 비대면이 아닌 즉 방역을 완전히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핸드폰 정도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는 할 수 있을 또 인지가 완전히 안 되시는 치매인 분인 경우에 예. 있어서는 일단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돼도 일단 상황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의 개선은 우리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재활병원 이런 이 집단으로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안전하게라도 마련을 해야 한다. 그 마련하는 부분이 분명히 경비는 들어갑니다. 그런 예. 시설을 마련해야 되고, 즉 안쪽에서 환자들이 있고 보호자가 있으면서 밖에서 이제 그 식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직접 얘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핸드폰이라는 기능들이 지금은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마이크 스피커 시스템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핸드폰으로서 목소리를 듣는 것만 해도 충분히 안심이 되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어르신들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고 이것은 사실은 전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예. 실제 하나의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하기는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자체라든지 정부 방역당국에서 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네.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제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이제 여러 요양 시설에서 이미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인력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자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요새 보니까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한 가지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그 시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매개가 되어서
어떤 연결 체계를 갖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가족들이 그 가족의 이야기들을 녹화를 하셔가지고 그 기관에다가 보내주시거나 그러면 이 기관에서 이거를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편집을 해서요. 예. 계속 돌려서 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셔서 그 실제 방문을 못하다 하더라도 내 손주, 내 딸, 내 아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 통화를 좀 편집을 해서 일부만 보내주셔도 나머지는 그 기관에서 편집을 해서 전체에게 이렇게 노출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코로나19가 뭐 단기간에 종식될 것도 아니니까 이분들 좀 관심이 필요한 계층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지 실질적인 방안을 좀 강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에서도 지금 백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백신에 대한 희망을 좀 더 걸어도 될까요, 우리가? 이 모더나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mRNA 백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파이저랑 비슷한 네. 에피카시, 그 효능은 나올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 효능이라는 것이 임상 3상에서는 최적의 상황에서의 방어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접종을 받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얼마나 유지될지는 이 상황하고는 좀 더 다를 수가 있어요. 대량 접종이 일어난 다음에 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실제로 3상 결과들도 이것이 완전한 결과들이 아니고 중간 결과를 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네.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아마 긴급 사용 승인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죠. 더구나 이 모더나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화이자 백신보다는 좀 낫습니다. 마이너스 20도 유지할 네. 수 있고 약 일주일간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콜드 체인이 네. 좀 더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 두 백신 다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파이자가 39불 얘기하고 있는데 네. 모더나인 경우에는 우리는 영리를 하겠다 해서 49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인지 또 이것이 mRNA만 있다고 그래서 백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쏴주는 지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이거든요. 네.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이 mRNA가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예.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럼 그냥 놓는 게 아닌 그렇죠. 건가요? 주사는 물론 놓지만 그 예. 주사 안에는 mRNA가 있고 mRNA를 둘러싸고 있는 전달체가 있습니다. 네. 그 구형으로 돼 있어갖고 그것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의 파이자 예. 공장하고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네. 벨기에 정도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 모더나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대량 생산하는데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나 이것을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아직까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항체 지속 기간이라든지 네. 또 지금은 접종을 받고 두세 달 정도만 보고 있는데 장기적인 부작용이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감염을 확실히 막아줄 수 있는 것인지 예. 혹은 그 접종을 받고서도 감염된 사람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예. 어린아이들의 RS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사백진이 잘 개발되었고 항체도 잘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실제 감염이 되었을 때는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나서 폐기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앞으로는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이것을 긴급 사용 승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미국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 예. 계속 나오는데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앞으로는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효과만 인정된다면은 일단 큰 부작용이 임상 3상에서 안 나오고 효과는 있다고 하면은 일단 일단 승인될 연말에 가능성이 승인을 있다.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뭐 3만 명, 4만 명, 뭐 예. 많아봐야 6만 명 이런 수준이지만 그것도 반은 위약을 맞거든요. 네. 앞으로 만약에 1,000만 명, 2천만 명, 지금 파이자만 해도 올해 안으로 2,500만 명 접종할 수 있다고 하니까 2,500만 명 정도 접종하고 나면 여기에 부작용이라든지 뭐 방어율이라든지 여러 데이터들이 가지가 좀 더, 전부 예. 데이터는 모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모더나나 파이자 이외에 다른 것들이 제대로 성공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걸 전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기가 어려워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특히 선진국들 네. 돈 많은 나라들이 전부 지금 서둘러서, 선도 예. 임해하고 있는 이유가 예. 이것을 먼저 효과 있는 것을 먼저 잡아놓자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일단 뭐 39불, 49불 얘기하셨는데 이건 그냥 주사값만 그렇게 되는 거고 유통비용이 들어가면 더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에 이 두 가지 백신은 콜드 체인이라는 것이 영하이기 네네. 때문에 마이너스 20도, 더구나 예. 마이너스 70도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비용이 이 백신 값만큼 혹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개발도상국인 경우에 있어서 네네. 이콜드 체인을 만들 수 없을 경우도 생길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도 위기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네. 대표적인 나라가 잠비아인데요. 이 잠비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나 지도에서 한참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디에 위치하든지 간에 요새 세계의 동향 중에 하나가 중국에 빚을 진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져온 채무가 상당한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시국과 함께 맞물린 데다가 원래 이 잠비아가 기본적으로는 구리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 구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네네. 있잖아요. 지금 구리가 굉장히 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예. 그러면 이게 장기화되면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잠비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나 예. 또 뭐 카메룬 뭐 예.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 그래서 그잖아도 정치적인 불안도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 불안이 몇 개의 나라에서 시작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파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미리 선점한 나라는 또 선점을 하고 그렇지 그렇죠. 못한 나라는 계속 소외되고 이런 격차가 좀 훨씬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예. 끝나는 게 아니라 백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이게 백신을 살 것인가의 문제도 또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 네네. 국민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직결돼 있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